일단은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코스피가 2600선을 넘어설 듯 하다가 다시 2550선으로 내려오고, 또 그 전 흐름들을 보면은 정신없이 빠질 것 같았는데 2480에서 지지력을 받고 바로 2600선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네. 이런 불안정한 흐름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단이 막 깨지고 내려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당분간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는 그림이겠다. 이 와중에 외국인 매도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신데요.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차전지를 빼고 보면은 사고 있거든요. 네. 특히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 인터넷, 여기에다가 금융, 증권, 보험, 은행, 플러스 통신까지 사고 있어서 기존 주도주와 배당주를 좀 투트릭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투자 전략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 시장이 나쁘다,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숨어 있는 뜻들을 좀 찾아보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는 왜 안 사는 걸까요? 전죠. 네.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 코스피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을 보면은 2차 전지로 매출이 안 나와요, 아직까지. 내년 하반기, 내년 말이나 돼야지 2차 전지로 매출이 나올 텐데, 외국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좀 최근 흐름들은 좀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연초 이후 철강업종 하나만 8조 9천억, 9조 가까이 팔았거든요, 외국인이. 네. 외국인 수급이 좀 진정이 돼야지 2차 전지가 조금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 코스피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하반기 코스피는 여기 보시면 범피 2023, 스트레이트 2024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정도까지는 여전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범피라는 의미가 울퉁불퉁하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인데, 그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24년에는 좀 더 명확한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코스피 경로는 막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2530, 2520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반등했다가 또 밀렸다가 또 반등했다가 밀렸다, 그러다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쯤 가서는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면서 좀 방향성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밀리냐라고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변수들이 좀 시장을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은 경기가 둔화되긴 둔화될 텐데 어느 정도로 둔화될까? 네. 침체는 아닐까? 지금은 침체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세게 들어와 있긴 하지만, 물가는 둔화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레벨일지, 그리고 중국 경기는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회복될 수 있을지, 부동산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게 수면 위로 가라앉은 건지, 한국 수출도 올라오긴 올라올 텐데 실적 어느 정도 올라올지, 실적도 올라갈 거예요. 2분기 대비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 지금 3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 12조가 늘어난대요. 네. 이게 가능할지 것들을 좀 검증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특히 이 그림들을 보시면은 위에 요 경기 물가, 경기 부동산, 수출 실적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이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 동안에는 이런 변수들을 좀 확인하려는 과정들이 들어갈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해서 시장이 막 올라가고 워스트라고 해서 막 빠지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밴드를 보시면은 베스트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2500에서 2700, 베이스 시나리오도 2450에서 2650, 워스트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2400에서 2550 정도거든요. 즉 밴드 레벨이 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폭이나 레벨이 문제죠. 물가 둔화될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수준이 문제겠죠. 그리고 중국 경기도 바닥을 통과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얼마나 회복될지에 대한 고민이고, 한국 수출도 개선될 거긴 한데 얼마나 개선될지, 네. 실적도 올라오긴 할 텐데 지금 기대에 충족할지, 즉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좀 레벨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내년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경기는 어찌됐든 간에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할 것이고, 물가가 언제 2%대로 가는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네. 그러면은 경기 모멘텀은 완만하게 회복되고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 유동성 모멘텀도 결국에는 플러스 모멘텀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두 조합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경기 나쁘면 어떡해요? 자, 그럼 경기 변수는 마이너스 효과를 주겠죠, 증시에. 그런데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좀 더 빠르게 전개되고 많이 전개되게 된다면 유동성 모멘텀의 플러스 힘이 좀 더 세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거죠. 금리, 통화 유동성 변수는 제로라 하더라도 경기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플러스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24년이 좀 스트레이트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경기 유동성 모멘텀을 조합해봤을 때 어떤 변수가 되든 간에 증시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우상향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네. 저 워스트 시나리오에서도 2,400이니까 네. 지금에서 뭐 10%도 안 되는 네, 수준이잖아요. 되게 조금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60%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최근 확률적으로 여기가 40, 50 이 정도로 조금씩 그래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천천히 말씀드릴 텐데 최근 CPI가 반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주거비 물가가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코어 CPI는 예상보다 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저는 베스트 시나리오 가능성도 그래서 11월까지는 답답한 흐름이겠지만 12월부터 시장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좀 2차 전지는 좀 상반기 때 올라기도 했고 네. 그래서 좀 빼고 네. 뭐 반도체 아까 배당, 네. 통신증권 네, 이런 것들 네, 좀 네. 담는다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피하는 양상이 있고요. 네. 반면에 주도주긴 하지만 6월 9일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시면은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을 도달한 때가 이때거든요. 네. 이때 이후 증시는 계속적으로 박스권 등락만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장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반도체, 자동차, 기계 업종들을 중심으로 사고 있고 인터넷도 사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관련된 종목들을 사고 있다는 것은 당분간은 방향성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내년이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앞으로 드릴 말씀도 지금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지금 이후 내년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포인트를 좀 더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국 경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까 그 보여주셨던 3번 슬라이드 보면은 네. 이게 중국을 봤을 때 네, 베이스 시나리오는 턴어라운드라고 나와요. 네. 근데 지금 뉴스에서는 되게 안 좋은 뉴스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일단은 중국 경기 안 좋은 건 다 아실 거예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90 가까이 갔다가 이게 마이너스 10%대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튼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그림이죠. 그런데 증시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피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정책,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경기 불확실성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진짜 경기가 얼마나 나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 통과 또는 턴어라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경기가 나쁜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웬만큼 경제지표가 나빠서 시장이 많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8월 달에 시장이 충격을 준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디플레이션 우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위기. 네. 자, 디플레이션 우려는 좀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8월 CPI를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반전을 다시 했어요. CPI가. PPI도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고. 자, 기저효과. 이제부터 CPI는 둔화되는 그림으로 갈 텐데 이게 더 떨어지기보단 완만하게나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좀 지나갔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입 증가율은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예상했던 마이너스 11%대보다는 좋은 그림을 보여줬고 지난달 7월보다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두 지표 모두 다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그림을 보시면은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을 보시면은 소매 판매는 4.6, 산업 생산은 4.5. 이게 예상치는 소매 판매는 3이었고요. 네. 근데 4.6이 나온 거예요. 산업 생산은 3.9였는데 4.5가 나온 거예요. 네. 이것 또한 7월보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예상보다 좋은 그림이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나빴던 안 좋았던 국면에서는 조금씩 바닥을 탈피하는 듯한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고 네. 예상 기대가 너무나도 낮았다 보니까 기대보다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더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나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벽경 컨트리 같은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는 것 같거든요. 찻잔 속의 태풍은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망한다고 해서 이게 중국 경제, 중국 부동산에 막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한국의 새마을금고 사태, 그리고 이번 중국 벽개원 사태. 다 셋 다 뭐가 있냐면은 취약하고 힘들고 위험했던 기업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망가질까? 경제가 망가지고 증시가 망가질까? 아니죠. 얘네가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가 좋은 기업, 우량한 은행 네. 이쪽으로 전이 되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좋을 거야, 괜찮아라고 말했던 부분들에 전이 되는 게 문제지 얘네가 문제가 생기면은 얘네들의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찻잔 속의 태풍이라 말씀드린 거죠. 이 찻잔 속의 태풍이 확 불거져서 막 다른 기업들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되겠는데 정부는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이걸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에이, 그래도 벽개원은 판매 면적 1위를 하자니 네, 판매 면적 1위는 맞는데 판매 단가는 꼴찌예요. 무슨 의미냐면 물량 공세를 했다는 거죠. 시골에다. 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저 시골에다가 막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네. 그럼 판매 면적은 많겠죠. 네. 근데 단가는 낮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오르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래가 활발해질 텐데 최근 거의 2년 동안 3선과 4선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매긴 등급도 옐로우였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전년 대비 판매 면적 변화율도 마이너스 30%, 금액도 마이너스 35%. 자, 그러면은 얘뿐만 아니라 다들 문제일까? 아니죠. 그린 등급을 보시면 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인 것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네. 즉 차별화된다라는 거죠. 실리콘밸리뱅크도 그 취약한 은행, 지방은행들과 우량한 은행,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은행들 간의 차별화가 있었고 새마을금고 사태도 우량한 은행, 시중은행과의 차별화가 있었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화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 벽개원 사태가 그린 등급으로까지만 확산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여기에 주력하는 거죠. 확산을 방지하는 거. 네. 자, 그럼 또 질문이 나옵니다. 판매 면적 1위인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응달님도 판매 면적 1위면은 네. 전체 중국 주택 비중에서 얼마나 차지할 것 같으세요? 아, 전체 땅에서요? 네, 전체 주택. 작을 것 같아요. 뉘앙스가. 눈치가 빠르신데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더니 네. 대부분이 20%에서 30%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20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그 중에 2명이 10% 말했고 한 명이 5% 말했거든요. 근데 팩트는 2.7%입니다. 훨씬 작네요. 너무 작아요. 네. 자, 그럼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벽개원이 망한다라 그래서 중국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망가지는 그림은 절대 안 나온다. 두 번째로는 뭐야? 1위가 2.7%고 3, 4위가 2%대, 4, 5, 6위가 1%대고 나머지 0%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0.1짜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또 2위부터 어디까지 또 그린이었잖아요. 네. 문제가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래서 중국 정부가 정부 주도의 구조 조정을 하려는 거예요. 너무 난립해 있다. 자, 이 판매 비중이 100%가 되려면 0.1짜리가 과연 몇 개가 있어야 될까? 그 정도로 난립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5년물은 동결하고 1년물을 내렸는데 5년물을 동결한 이유는 구조 조정은 지속된다.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띄워주긴 좀 어렵다. 그리고 단기물을 내린 것은 그래도 확산, 아까 보여드렸던 옐로우 등급의 위기가 그린 등급으로 확산되는 걸 철저히 방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그림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거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달러보다도 위안화가 더 약하다라는 그림인데 자, 보시면 3월부터 쭉 올라갔습니다. 많이 격차가 벌어졌네요. 네, 왜냐하면 경제지표가 계속 안 좋았어요. 3월 달부터. 네. 그러다가 3월 24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경기부양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게 퉁 떨어졌죠. 그런 다음에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 이 와중에 뭐가 있었냐? 벽개원 사태가 있었어요. 자, 진짜로 벽개원 사태가 부동산 위기로 가고 경제 위기로 갔다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멈춰 있었을까요? 더 올라가야 되죠. 날아갔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공포 심리를 조장할 만한 여러 가지 뉴스 이벤트들은 많았지만 실질적인 글로벌 매크로 플레이어들은 별로 신경 안 썼다. 아, 이게 딱 차트로 보여주시니까 바로 네.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저도 이 그림 보고선 뭐지? 우리가 보는 위기와 플레이,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을 글로벌 유동성을 움직이는 플레이어들 간의 괴리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봤더니 그런 괴리가 있었고 따라서
좀 위안하는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 10월, 11월 달까지는 7.1에서 7.3 박스권 등락이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부터는 되게 좋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자, 10월 1일 날에는 국경절, 네. 11월 달에는 광군제,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인대, 양회. 어. 그러니까 소비 모멘텀, 소비를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들과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 데에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거나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면 7.1 위안을 깨고 7위안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내년에 확실하게 좋아진다라는 그림이 나오면 이제 6위안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7.1에서 7.3 박스권, 그러다가 소비가 좋다 아니면은 정책 모멘텀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거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중국 증시는 지금 3,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50, 3,2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소비 모멘텀이라든지 정책 모멘텀이 들어오면 좀 위쪽으로 만들어주면서 내년 1분기까지는 3,300, 3,400까지는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턴어라운드 바닥 저점을 통과했다라고 네. 봐야지 여기서 막 더 심각하게 그죠. 위기로 가진 않을 거다. 근데 미디어는 그렇게 막 그죠. 조장하는 것 같은데. 너무 뻥튀기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최근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최악상은 지나고 있다. 더 나빠지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궁금증은 있고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중국 증시를 조금씩 사 모아도 되는 구간. 위안화는 더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박스권 등락보다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좀 얘기해 주셨지만 네. 올해 뭐 베이스나 워스트나 네. 그렇게 뭐 바닥으로 저점 부분이 이렇게 막 크진 않아요. 그쵸. 하락폭이 크지 네네네, 않으니까 맞습니다. 주식을 좀 담아도 되고 되겠다. 네. 중국도 뭐 일부 담아도 괜찮을 네,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고.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대중국 무역 수지죠. 네. 최근 전체 무역 수지는 3개월 초에 흑자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은 적자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더 나빠질까? 이 또한 더 나빠질까 아니면 괜찮을까를 봐야 되겠죠. 좀 더 긴 호흡에서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근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던 것들이 조금씩 풀려갈 듯한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한중일 고위급 회담도 한다 그러고 한중 관계 간에 좀 더 나쁜 그림보다는 좀 좋은 그림들을 그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또한 최악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네. 저는 솔직히 9월 달 그러니까 9월 무역 수지를 확인하는 10월 초에는 좀 좋은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게 20년 10월, 21년 10월, 22년 10월이에요. 네. 어떻죠? 안 좋아진 거 아니죠. 이 빨간색을 보시면은 무역수지 흑자인데 좀 더 좋았고 무역수지 흑자가 튀고 이때는 1년 내내 무역수지 적자였는데 네. 이때만 흑자예요. 왜 그러냐? 9월 달에 수출이 튀어요. 매년 똑같습니다. 왜 수출이 튀냐?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 수출이 튀냐면 국경절 있잖아요. 자, 웅달님이 국경절에 소비가 되게 많이 돼요. 그쵸. 그러면 장사라는 입장에서는 뭘 할까요? 장사하는 입장에서요? 네, 엄청 많이 물건이 팔려요. 물건 더 갖고 와야죠. 그죠? 물건 막 쌓아놔야 네, 되겠죠. 맞아요. 그런 주문들이 9월 달에 많이 들어와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9월 달에 수출이 좀 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9월, 10월 정도까지는 중국 수출이 조금 좋아지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더 줄어든지 아니면 흑자 전환하든지 제가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반도체는 연중 최고치를 넘었어요. 그리고 정말요? 네,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수출도 연중 최고치 근접해 있고 그래서 9월은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계절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불안감들을 좀 진정시켜줄 수 있을 만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에 제가 안 넣었는데 너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한국 경제도 네. 좀 턴어라운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몇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경제가 저점을 통과했냐 저점이냐라는 고민들을 하긴 하는데 저는
더 나빠지는 그림은 아니다. 어. 중국하고 좀 맥을 같이 해서 본다면 한국 경제도 지금 2분기, 3분기를 저점으로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는 그림이다. OECD 경제 선행지수는 지금 6개월째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도 3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경기는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근데 왜 시장이 그렇게 안 먹히냐? 첫 번째로는 수출인 것 같아요. 네. 수출이 부진하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9월 달에는 수출이 항상 좋았습니다. 네. 예,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서 불안감들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긴 하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위기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좀 과하다. 특히 실적만 놓고 보면 2분기 실적도 좀 회복되긴 했지만 네. 3분기, 4분기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50% 이상 증가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인가를 고민할 때는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 점차 좋아지는 그림일 텐데 좋아지는 속도와 강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뿐 더 나빠지는 그림까지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최악의 상황이라도 지금 부분에서 조금 지속되는. 그렇죠. 바닥을 좀 더 길 수는 있어도 여기서 더 망가지는 그림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반도체를 보시면 돼요. 네. 반도체 지금 현물 가격이 거의 일주일째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9월 말 10월 초에 발표되는 계약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반도체 판이 터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한국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높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반도체가 턴어라운드하고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좀 더 나쁘게 보지 말자 정도의 시그널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좀 반도체와 기타 네.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먼저 반도체를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반도체 상황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는 제가 최소하고 있어요. 제가 최선호 가장 좋을 것 같다 내년에. 최선호. 저는 최소라고 하시네요. 최선호. 네.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림인데 네. 제가 작년부터 갖고 다니는 그림인데 네. 길게 보면 2020년 3월 이후 짧게 네. 본다 하더라도 올해 연초 이후 흐름들을 본다면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 정도가 좋다. 뭐 인터넷은 올해까지 되게 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회복되는 그림이긴 한데요. 이 업종들의 재정, 법안 뭐 다 들어가죠. 부양 정책도 쓰고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플랫폼 사업들이 향후 기술 전쟁, 기술 패권을 다투는 데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건 이은미 팀장 너희 내 피셜이고 라고 할 수 있어서 숫자로 보여드리면은 이익 개선 기여도가 이 반도체가 그냥 압도적이고요. 24년에도 좋지만 25년이 더 좋은 게 화학, IT 가전, 조선, 철강,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기 있는 자동차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인터넷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도 이익 기여도는 이익 규모가 크면 기여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니까 모멘텀도 같이 봤어요. 이익 증가율. 25년 기준으로 이렇게 순서를 다 보여줬는데 조선, 반도체, 화학, IT 가전. 조선, 반도체, 화학, IT 가전. 이익 기여도랑 이익 모멘텀이 딱 맞물리죠. 그래서 조선, 반도체, 2차 전지는 트로이카라고 볼 수 있겠죠. 향후 시장 흐름에 있어서. 근데 이 트로이카 중에 올해 2차 전지 너무 세게 뽑아줬어요. 먼저 너무 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더 세게 올라갈 수 있을까? 특히 2차 전지 소재를 말씀드린 거예요. 2차 전지 셀업체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재는 시장보다 시장이 올라간데 혼자 빠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시장을 좀 따라가는 정도? 라고 보고 있고 조선도 조금은 긍정적인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지만 올해 같은 급등세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반도체가 남았죠. 반도체가 남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먼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엄청나네요. 근데 저는 이건 너무 막연한 생각이긴 한데 그리고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말을 해주진 않는데 2016년 17년에도 엔비디아가 보여준 것보다 하이닉스는 더 세게 보여줬고요. 이때도 엔비디아가 보여준 것보다 하이닉스가 더 세게 보여줬고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보여준 거 그렇습니다. 좀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 2016년, 17년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는 좀 어떤가요?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1등 기업을 더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2등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기대감을 좀 선반영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좀 어려운데
1등 기업은 지금 전고점 수준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와. 연말로 가면은 앞자리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요? 라는 기대를 하고 내년 가면은 2021년에 좀 많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그래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2016년, 17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 자 보시면은 자 네. 2016년, 17년에도 2등 기업이 적자 간다 아니다 흑자야 아니야 적자야 그러면서 감산을 했어요. 1등 기업만 안 하고 전 세계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다 감산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산을 하면서 이게 완만하게 회복을 되다가 이제 2017년에는 서버, 데이터 센터 그리고 채굴 수요가 폭발하면서 날아가 버렸거든요. 네. 지금은 1등 기업까지 감산을 했죠. 그냥 턴어라운드 나올 거예요. 와. 이런 상황에서 내년 2024년에 얼만큼 수요가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해외 기관에서도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년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얼마요? 하면은 그건 아직 저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아지는 그림들이 하나둘씩 퍼즐이 맞춰지는데 그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은 2016년 하반기 말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구나. 왜냐면 제가 2016년 말에 네. 10월 11월 달에 네. 2017년 전망을 하면서 반도체를 탑픽으로 제시했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민아 그 정도는 아니야. 턴어라운드지 탑픽으로 시장을 끌어갈 힘이 있을까? 그 정도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그냥 쓰긴 했는데 그때 2016년 하반기 말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요가 들어오네? 턴어라운드야. 아니야. 상승이야. 사이클이 올라가고 있어. 막 그랬어요. 그래서 2017년 들어가서 이제 우와 빅 사이클이야. 네. 그래서 2017년 말 2018년 슈퍼 사이클이라라고 하다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많은 분들이 야 실적이 반토막도 안 되는데 왜 주가는 더 올라가냐. 네. 자 2016년 요때 2017년 실적 이 정도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 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야. 그러고 지금도 잘 모르죠. 네. 수요가 얼마나 들어올지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수요가 또 붙어주게 된다면 이 실적이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야.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6년 주가 흐름이 오래 갔고요. 네. 2017년 주가 흐름이 내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삼성전자도 있고 이번에 1등도 네, 있고 네. 그리고 뭐 또 HBM 소식도 있고. 수요 폭발한다 그러고 HBM은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예요.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가격도 비싸고. 네,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뭐 2015년 하반기부터 보시면은 자 올라왔다 눌렸다 올라왔다 쉬었다 올라왔다 박스권 예. 올라왔다 쉬었다 올라왔다 박스권 올라왔다 박스권 최근 들어서 계속 박스권이죠. 네. 그러다가 2016년 말부터 수요가 확인되면서 이게 쫙 날아가서 와. 작년 고점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90% 올랐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런 그림들이 내년에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저도 스토리를 짜고 근데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어요. 저희 전체 회의할 때도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제가 이 그림을 작년 2022년 말에 2023년을 전망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23년은 2016년과 같을 것 같고 24년이 2017년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좀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용미 팀장이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밥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네. 그 친구도 지금 주식 애널리스트 한지 업력은 오래 안 됐는데 필드에 있었던 친구예요. 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걸 생각했냐고 자기 요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실적이 안 돼서 안 돼가 아니라 실적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시즌 지나면서 내년 실적, 분기 실적을 얼마나 상향 조정하나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신다면 더 들고 가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올해 4분기 10월 11월 달 중에 출렁출렁한다라고 할 때마다 잘 모아놓으시면은 내년에는 좀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아 반도체가 최선호시군요. 네, 그래서 최선호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앞서서 또 조선주나 뭐 통신주, 화학 2차전지 이런 거 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한 개 정도만 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중국 소비주를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까 반도체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내년까지 열어놓고 크게 보자라는 그림이고 지금 조금 고민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네. 올해 11월 달까지는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아요. 라고 네.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짧게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밀릴 때마다 2600이 깨질 때마다 좀 사시고 2600 깨졌는데 2550까지 가네? 그럼 더 사고 좀 내비려두고 근데 저기 고점에서 좀 많이 수익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짧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런 순환매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주도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반도체 못해, 자동차 못해, 주가 별로 안 좋아라고 하는데 연초이익 수익률 보면 코스피보다 다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네. 주도주의 힘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외주 뭐가 많죠? 내수주하고 중국 소비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 뭐냐면 자 주도주 중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뭐 화학, IT 가전, 기계, 자동차, 인터넷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도체 최근 좀 올라와서 그렇고요. 요 업종들하고 소외 업종들 중에서 보면은 자 지금 주도 업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업종들 IT 이런 업종들 중에서 실적이 확실히 또 반도체예요. 와, 12개월 선은 EPS가 거의 수직 상승하거든요. 길기가 다르네요. 그리고 자동차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기계도 쭉 올라가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반도체 기계예요. 네. 그리고 8월 한 달을 보면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최근 들어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삽니다. 그런데 그나마 올라오는 화학, IT 가전 최근 좀 꺾였고 디스플레이는 쫙 내려가고 외국인이 아직 안 사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가 2,550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얘네 셋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코스피가 이때처럼 2,600 근접했다가 좀 밀리고 그럴 때 2,650에 근접할수록 그때는 뭘 봐야 되냐 그때 봐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외주죠. 시장은 더 올라가기 부담스러운데 그러면은 싼 게 뭐지라고 봤을 때 연초유도 싸고 지금도 싸다고 평가받는 업종들을 보면은 요 업종들이에요. 네. 근데 실적이 올라온 게 호텔 레저, 소매유통, 제약바이오, 필수소비재, 통신인데 통신은 최근 날아가고 있어요. 외국인이 엄청 사고 있어요. 배당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필수소비재 건강관리, 소매유통, 호텔레저, 화장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아직까지. 왜? 아까 보여드렸던 반도체, 기계, 자동차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다른 업종들은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2,600을 넘고 2,650에 근접할 때는 얘네들 실적이 올라가는 필수소비재, 제약바이오, 소매유통, 호텔레저 중에 수급이 도는 업종들이 뭘까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레저 좋아 보이네요. 네. 호텔레저가 진짜 실적만 놓고 보면 호텔레저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이제 국경절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확인될 것이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또 광군제가 있고 그리고 최근 뭐 여행도 풀리긴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여행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국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을지로 명동인데 중국말이 좀 많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화장품 의류보다는 호텔, 레저, 그러니까 카지노 그리고 소매유통 쪽에서는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을 사시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정리드리면은 코스피가 지금같이 2,550 요 밑으로 내려올 때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대형주들, 기존 주도주들. 자, 이렇게 반등을 해서 2,650, 2,650에 근접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호텔 레저, 소매유통, 그리고 필수소비재, 뭐 이런 업종들. 걔네들은 지수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 플러스 좀 내수주로서 안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하다 보면은 좀 시장보다는 조금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질문하신 게 최근 금융주랑 통신주를 엄청 사잖니? 그럼 배당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계절성을 감안했을 때는요. 이제 10월 들어가면 배당주는 조금 한번 물러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2010년 이후 코스피 고배당 50, 배당 성장 50, 코스피 200 배당 지수를 가지고 코스피 대의 상대 수익률을 구한 거예요. 이게 위에 있다는 것은 이 배당 관련된 지수들이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거고, 밑에 있다는 것은 수익률이 나빴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보자라고 하는데 찬바람이 불면 팔아야 돼요. 7, 8, 9월 달이 특히 9월 달이 가장 좋아요. 미리 사야 되는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 되면 이제 좀 삐그덕삐그덕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11월 달에 전반적으로 빠지고 12월 달에 좀 많이 빠지고 그 다음 해 1월까지도 좀 부진해요. 그래서 배당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따라가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지금 사시기보다는 10월, 11월 지나면서 사시는 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배당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섹터 중에 기계로 분류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 기계가 조선인가요? 아니요. 조선은 따로 있어요. 조선은 따로 있는데 기계업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프라 투자하는 것들 그리고 일부 한때 2차전지가 날아갈 때 관련주로 묶여서 막 날아가는 잡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부는 뭐 신재생 에너지도 조금 있고 그렇긴 한데 최근 많이 뛴 거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인프라 투자 관련된 것들이 자 미국은 지금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누가 짓냐? 그렇죠.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일단 부동산 경기가 워낙 장기적으로 침체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요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미국 쪽 인프라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세게 반영되면서 기계주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로봇주나 AI 의료도 현재는 되게 뜨겁잖아요. 그렇죠. 많이 오르고요.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은 로봇주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작년 10월 28일 날 발표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에요. 보시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모빌리티, 원자력, 바이오, 항공우주, 수소, 사이버 보안, 차세대 통신, 양자, 로봇, 인공지능.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로봇 쪽에 좀 관심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수주를 받는 기업들도 있고 한번 잘 찾아보세요. 수주를 받는 기업들도 있고 또는 정부 차원에서의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부터 더 세게 갈까라는 고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예산 때문이죠. 최근 R&D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 이쪽의 드라이브가 더 세게 걸릴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IPO 이슈가 좀 워낙 강하게 부각되면서 움직인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가져왔는데 매매의 기법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매매하냐면은 지금 여기 그려드린 게 50일 이게 200일이에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이 보는 이동평균선입니다. 50일 200일은 스탁차트닷컴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50일 200일로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잘 갈 때는 50일 지지받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길 때는 15일, 50일을 깨고 내려가면서 문제가 생기죠. 다시 움직일 때도 50일 지지받고 회복하고 지지받고 튀고 지금 50일 딱 와 있죠. 여기서 이걸 깨면은 뭐 미리 사셨던 분들이든 고점에 사셨던 분들이든 일정 부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든지 이게 기면서 이때처럼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게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좀 빠져서 이게 올라오는 것들을 좀 지지받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일 이동평균선 올라갈 때는 50 지지받으면 막 올라가다가 50개 지니까 쉬죠. 한 몇 달을 쉰 거예요. 한 4달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등락을 보이다 50일 이동평균선 회복하는
회복하면서 다시 움직이는데 50일 기준을 놓고 내 주가가 내가 갖고 있는 로봇 관련된 주가든 무슨 주가든 아까 말씀하셨던 AI 의료 주가든 50일 이동평균선을 놓고 위에 있으면은 좀 더 지켜보자. 50일 밑에 있으면 조금 정리를 해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보자. 그러다가 이제 200일 선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사도 되겠다. 왜냐면은 여기서 사도 된다는 의미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가 툭 빠져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런 그림들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로봇 관련주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한번 50일, 200일 주간 차트상으로는 50주, 200주, 월간 차트상으로는 50개월, 200개월을 한번 놓고 내 주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좀 장기로 보시면은 얘가 이래서 여기서 빠졌구나. 얘가 이래서 여기서 반등을 했구나. 코스피만 놓고 보면은 이번에 2480 찍고 반등했잖아요. 2480이 200일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은 그냥 막연하게 좋아질 거야 라는 것보다 조금은 좀 위험할 때 덜 들어가고 기회를 조금 더 빨리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2차전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2차전지가 지금은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시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고 보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철강 뭐 이런 업종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소재주는 조금 톤다운하자. 네. 소재주는 내년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올해 같은 급등세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여기 있는 IT 가전이 2차전지 대장주고요. 네. 에너지, 화학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덜 오른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희 철강은 포스코 홀딩스 네. 그런 거죠. 그렇구나. 너무 같죠. 저거 분류를 그냥 2차전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나요? 그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너무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다른 데 사이트를 가시면은 좀 그렇게 분류된 지수를 발표한 데가 있긴 한데 네. 그게 또 다 기관마다 달라서 그게 조금 통용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는 뭐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없죠. 네. 계속 좀 올라가는 그림일 텐데 여기에 균열을 가할 건 하나 있어요. 트럼프. 대선에서 되면 그게 가장 큰 리스크죠. 지연되는 거죠? 아니요. 완전 돌아가는 건가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내에서 이 전기차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야,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발언을? 네, 그래서 네. 내년 2024년에는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련된. 왜냐면은 바이든이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나 정책이 IRA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드라이브였거든요. 트럼프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때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랑 뭐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톤다운 하자. 그러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전기차 파는 자동차도 나쁜 거 아니에요? 자동차는 조금은 다른 스토리일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동차는 매력적이진 않아요. 이익 모멘텀이 보시면은 꼴찌에서 2등이에요. 이익 증가율은. 네. 근데 밸류에이션 너무 싸요. 지금 3-4배거든요. 3-4배. 네. 자, 그러면은 저는 2024년에는 자동차가 약간의 꽃놀이패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자, 왜 3-4배밖에 평가를 안 받나? 내연기관차로서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베트남 전기차 회사가 미국에 상장을 했는데 엄청 올랐다가 엄청 폭락했잖아요. 네. 상장 첫날 GM 포드 다 이겨버렸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정말요? 네. 말도 안 돼. 말도 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죠. 네. GM 포드는 그만큼 못 주고.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드라이브 걸고 그때랑 맞물려서 아마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IRA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먼저 반영되면서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좀 움직일 것 같고 그럼 트럼프가 되면은 전기차 없앤다며요.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전기차 프리미엄 내연기관차 디스카운트였던 구도가 어떻게 될까요? 바뀌는 거죠.
그럼 또 정상화되는 그림이고.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 2024년에는 자동차를 밸류에이션 정상화 컨셉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2차 전지나 뭐 그런 쪽보다는 좀 더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떻게 되든 시장에서 좀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대통령 선거라는 엄청난 변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저도 머리가 아파요. 누가 되든 좀 문제가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최근 여론조사로는 박빙인데 트럼프가 약간 우세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여담이긴 한데 민주당은 트럼프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직 수행 못하게 만들기 프로젝트가 형성되고 있어요. 아, 준비하고 있구나. 네. 최근 머그샷 찍은 거 네, 보셨어요? 맞아. 그 거기 그때 감옥 갔을 때. 네. 근데 거기 그 민주당이 어디에다 고소한지 아세요? 기소한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아주에 됐어요. 아, 그래요? 왜 연방법원에 안 했냐? 어. 연방법원에서 연방법원법에 따라서 감옥에 가면은 자기가 옥중 출마해서 당선이 되잖아요. 자기를 사면할 수 있어요. 연방법에 따라서. 조지아주는 조지아 주지사가 사면을 해야 돼요. 조지아 주지사는 민주당. 아,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막 깔아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 술수로 보이니까 하원 의장이 탄핵 조사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정도로 되게 정치적으로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와. 누가 되든 간에 되게 불협화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증시가 내년에 좋게 본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네. 반도체가 좀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2024년은 반도체를 위한 반도체의 코스피가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보자. 근데 수익률은 반도체 뭐 다른 종목들 예를 들면 소부장이나 이런 애들이 수익률적인 측면은 더 좋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정성과 시장을 끌어가는 힘은 아마 대형주들이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경기 사이클 말할 때 한 3, 4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경기 사이클은 네. 저점에서 고점까지 보통 2년, 고점에서 저점까지 2년. 그래서 한 사이클은 4년 정도 걸린다라고 정도.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조금 짧아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라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6개월 정도 올랐잖아요. OECD 기준으로 보면. 그럼 1년 조금 넘게는 상승할 수 있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경기 사이클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삼성전자 벌써 21년 초에 고점 찍고 맞아요. 내년이면 이제 3년 정도 되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가격이 움직이면 실적이 많이 변합니다. 왜냐면 재고평가 손실을 받았던 게 손실이 줄어들겠죠. 네. 그럼 실적이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 일주일째 올랐고 그리고 계약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가 중요해요. 네. 왜냐면 가격이 떨어질 때는 게임 이론상 우위가 누구한테 있냐면은 매수자한테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매도하는 사람이 제 거 좀 사주세요. 제 거 좀 사주세요. 안 사. 더 떨어지면 살 거야. 네. 배짱을 튕기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축축축축 떨어지다가 이게 바닥을 잡는 듯해서 바닥권인 것 같은데라고 해서 한 명이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매도자 우위로 게임 양상이 바뀌는 거죠. 네.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싸게 사고 싶잖아요. 매수자들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빨리빨리 사겠네. 네. 그래서 매수자는 이때는 매도자가 배짱을 튕기는 거죠. 야, 이거 나한테 10,000개 줘. 그러면은 얼마 줄 건데? 100만 원 더 내. 막 이래. 나 3% 프리미엄 줄게. 그러니까 잠깐만. 야, 너도 살 거야? 나도 살 거야. 빨리 줘. 그럼 얼마나 프리미엄 줄래? 쟤는 3% 준대. 난 5%. 넌 7%. 난 10%. 그래, 너 10% 너 가져가. 네. 그럼 얘네들이 열받잖아요. 그럼 난 1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반도체 업황이 턴하거나 가격이 턴할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9월부터 나오는지 9월 말 10월 초 추석 연휴라 좀 아쉽긴 하지만 9월 말 10월 초에 그런 그림들이 구체화되는지 또 연휴 기간 초반에 마이크론 실적도 나오거든요. 네. 그 실적이 얼만큼 나오는지 확실하게 턴하는지를 보면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반도체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지금 코스피가 2,550선대면은 늘리기 시작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2,600 갈 때 막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2,600 깨져서 내려올 때
비중을 조금 늘리고 반등하면 좀 내비뒀다가 다시 2600이 깨져서 내려오면 또 그때쯤 비중이 늘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미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2650 갔을 때는 좀 줄이셨다가 2500대 들어가면은 그때 다시 늘리고 좀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워낙 고점에 사셨던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주도주들을 갖고 기다리시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좋은 그림들을 기대하실 수 있겠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좀 털어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퇴직연금으로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의 세 개를 좀 많이 사고 있고요. 네. 지금은 한 50%, 60% 채워놓은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더 채워놓겠죠. 한 1억으로 기준으로 보면 한 7, 8천까지는 채울 것 같아요. 만약에 2,550이 깨지고 2,530이 내려오고 뭐 그러면은 7, 8천까지 채웠다가 또 이제 2,600 넘어서면 그걸 한 30%로 줄였다가 또 떨어지면 늘렸다가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한 50% 정도 채워놓으시고 밀릴 때마다 60%, 70%, 80% 그래서 올해 11월 올해가 가기 전까지는 한 8, 90%를 코스피 2,600에서 2,500 사이에 채워놓으시면은 내년에는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진짜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시장 굉장히 좀 어지러워요. 그리고 근데 어지러운 만큼, 그런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난 만큼 그 다음 스텝은 좀 더 클리어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오면 제일 좋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내려왔던 게 이 방향성 전환하기 위해서는 곧 이렇게 좀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범피하게. 네, 범피하게. 이게 오래 갔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방향성이 만들어지면은 좀 쭉 뻗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좀 길게 보신 분들은 내년을 기대하시고 내년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짧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다면 빨리 차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 그때 시점에서 싼 게 뭘까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순환매 대응을 하시는 게 올해 11월 연말까지 유용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저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뷰는 좀 고금리가 지속될 거라고도 좀 얘기하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증시는 그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컴플릭트한 문제들이 생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찻잔 속의 태풍들이 들썩들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고금리가 지속되는 만큼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물가가 낮아졌는데 경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를 고려했을까? 안 했어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경기를 고려할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물가를 계속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가가 2%대 중후반대만 가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고금리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게 내년 내내 경기 나빠지는데 내년 내내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야 되겠죠. 경기가 둔화도 약간 둔화되고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면 너무 좋은 거죠. 고금리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경기가 엄청나게 세다라는 것들을 컨빅션을 가지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조합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